자, 오늘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해준 대로 여러분들 복습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느 페이지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 몇 가지 얘기를 해줘서 그 부분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7페이지에요. 77페이지에 하족 중심의 향촌 지배 체제를 여기를 다시 해달라고 해서 여기를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 전국의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고려시대라의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고려시대는 제가 쓰기도 했는데 모든 곳에 지방관을 파견한 건 아니에요. 지방관을 파견한 현을 뭐라고 하냐? 주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현을 속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중앙의 권력이 다 뭐 미치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선시대에는 모든 곳에 파견을 해요. 지방에까지 미치는 영향력이 큰 건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지방 곳곳을 다 권력을 꽉 쥐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향촌 사회까지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향초에 거주하는 지방 사족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지방 양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에 있는 어떤 양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청주 살고 있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얘가 원래 고향이 청주 사람이에요. 청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거 시험에 합격해 봐요. 그럼 지방관이 파견되는데 이 A는 청주의 지방관으로 파견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상피제라고 얘기를 했죠. 자기 지역에 예를 들면은 청주 사람을 똑같이 청주 지방관으로 보내게 되면은 청주에 기존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부정을 할 수 있는 그럴 여지가 조금 있으니까 일부러 안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를 어디에다가 발령을 냈냐면은 예를 들면 울산에다가 발령을 낸다라고 해봐요. 그럼 A는 울산에 처음 가보지. 그렇기 때문에 지방관으로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어떤 이 지역에서 뭐가 특징적이고 뭐가 많이 생산되고 뭐 어느 위치에 뭐가 있고 외적이 침입했을 때 어디를 막아야 되고 이런 걸 전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방관을 도와주는 사람은 사실은 향리들도 사실은 도와주기도 해요. 향리는 자, 일단은 양반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호족의 어떤 후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족은 뭐냐면은 지방 양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에 좀 힘이 있는 양반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청주 출신이었던 A라고 하는 지방관을 보좌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지방 사족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향촌 사회는 사족을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방관으로 나아갔어도 기존에 있는 울산에 있는 기존 양반들의 힘이 되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들은 향촌 자치기구인 유향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수령을 보좌해 줍니다. 수령을 보좌해 줘요. 그러니까 좋은 정보도 많이 얘기해주고 필요한 게 뭔지 많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향리 부정을 감찰합니다. 향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실제 업무 같은 거를 많이 행합니다. 호족이 후손이라 많이 보좌하기도 하고 역시. 그래서 지방 양반들이 향리들을 어떻게 감시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지방 양반들은 그러니까 수령 보좌를 위해서 만든 유향소랑은 별도로 자기들끼리 어떤 모임을 가져요. 친교의 어떤 그런 성격도 있고 아니면 권력을 좀 기반을 다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유향소, 향회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고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구별을 할 게 향리란 사족이랑 다르다는 거. 사족은 양반인데 향리는 양반은 아니에요. 그냥 지역에는 좀 약간 좀 토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유향소는 수령보좌의 어떤 성격이 강한데 수령보좌하고 향리 좀 감시하는 성격이 강한데,
향회는 그냥 지방 양반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6세기에 사림의 정치적 진출이 활발해진다고 해서 사림. 여러분, 사림은 뭐랑 대립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지? 그치. 훈구파와 대립되는 세력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훈구파들은 4번의 사화를 걸치면서 훈구파는 아예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살아남는 건 사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림이 중앙정계로 점차 진출을 하게 되는데 제가 써놨어요. 이들의 기반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원이고 두 번째는 향약입니다. 자, 봅시다. 사림들도 역시 지방의 어떤 양반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들이 서원에 모입니다. 자, 서원의 기능은 제가 2가지 얘기를 했어요. 서원의 기능은 제가 첫 번째는 제사고 두 번째는 교육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는 선현에 대한 제사라고 얘기를 했고 선현은 옛 유학자나 스승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지. 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사림들이 서원에 모여서 뭐 하느냐, 조상에 대한 제사도, 그러니까 조상이 아니라 유학자나 스승에 대한 제사도 지내는데 공부를 하면서 어떤 학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학파.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근거지로서도 작용하게 됩니다. 사실 양반들이, 그러니까 사림들이 모여가지고 어디서 뭘 해야 되는데 그 일종의 아지트이기도 해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계속 자기들끼리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를 함께 해가지고 학문도 연구하고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약은 뭐냐? 향약은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향촌의 규약의 줄임말이에요. 향촌의 규약의 줄임말입니다. 사실 서원에 모여가지고 그거를 자기들끼리 연구하고 제사 지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농민들한테까지 직접적으로 야 이걸 해야지 성리학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향촌의 어떤 질서를 만든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사실은 사림의 어떤 권력의 큰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림들의 기반 2가지 서원과 향약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수능에서도 기본적인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족들은 서원들을 통해서 여론을 모으고 여론이지 지금 필요해야 한 정책 같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학문을 닦으며 교육의 기능도 한다 그랬죠. 자, 또한 향약을 주도해서 향촌의 규약을 주도해서 풍속을 교화하고 백성들한테 이걸 사실 강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리학적 질서 기준 가지고 향촌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지주와 소작인 관계로 농민 지배하면서 향촌 지배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제가 지주는 뭔지 얘기했죠? 땅 주인을 지주라고 했지. 소작인은 뭐냐면은 그 지주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을 소작인, 소작농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7페이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걸 제가 정리를 해줬어요. 유향소랑 향회 차이에 기억하시고 그리고 향리랑 사족의 차이를 좀 알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물어본 친구가 104쪽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04쪽은 잠시만 여기 있겠다. 104쪽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모군란 이후 체결된 거예요. 이모군란 이후 체결된 거. 제가 이모군란의 전개를 잠깐 얘기할 건데 이모군란은 군인들이랑 도시 하층민들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사실 그렇게 한 건데 이건 약간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들었죠. 13개월치 급료 밀렸는데 거기에다가 모래 겨 섞어가지고 열받았다 그랬지. 자, 그래서 열받은 군인들이랑 도시 하층민들이 일으키는데 명성황후를 죽이려고 했는데 명성황후가 어디로 피신했다? 오케이, 충주에 피신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훅 들어오더니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래서 대원군을 압송해 간다라고 했지.
참고로 대원군은 그러니까 구식군인들이 자기들이 사람을 죽이고 총 쏘고 이랬으니까 그 죗값을 치러야 되잖아. 근데 그러다가 누구라면 내 마음을 이해해 줄까? 누구라면은 좀 이걸 좀 잘 봐줄까 하다가 대원군한테 찾아간 거죠. 그래서 명성황후는 충주로 내려가 있는 사이에 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아요. 그랬는데 서울에서 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았는데 명성황후가 충주에서 청나라에게 군대 파병 요청한다 그랬지.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확 들이닥쳐가지고 대원군을 압송 혹은 납치해 간 겁니다. 네, 요 상태예요. 자, 요게 이모군란의 어떤 전개고 과정인데 이후에 명성황후가 다시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충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권력을 잡는데 청나라가 이제 계속 생색을 내는 거야. 명성황후, 너 청나라 군대 아니었으면은 어쩔 뻔했어. 청나라 군대 아니었으면은 뭐 너도 권력이 잃었을 거야. 라면서 계속 이권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요구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랑 청나라랑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좀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입니다. 요거예요. 자, 봅시다. 자, 청은 이모군란이 진압된 이후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한편 마젠창과 멜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고문은 여러분들 자문해주는 성격입니다. 조언해주는 성격을 그런 거예요. 조선이 내정과 외교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특히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해서 청이 조선에 간섭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자, 총상민 무역장정을 보면은 이게 되게 웃긴 게 사실은 무역에 관한 약간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건데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권을 많이 침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제후국에 있었으므로, 누구의 제후국이라고 하는 거죠? 즉 청나라 황제의 제후국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조선은 청나라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속국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의 속방을 우대한다. 그러니까 속국이죠. 조선을 우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각국과 똑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데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조선이랑 청나라랑 체결한 거고, 왜 갑자기 청나라가 조선을 제후국이라고 이렇게 갑자기 굳이 얘기를 하느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거 되게 유명한 거 바로 뭐 있죠? 그쵸? 개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을 사실 보면은 1조에 그런 내용이 있죠? 조선은 자주국이다. 강화도 조약 1조에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자주국이라고 했냐? 이거 우리나라를 뭐 정말 자주 주권국가로서 우대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고 싶은데 계속 청나라 영향력이 계속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조선 자주국이다라고 한 거지. 근데 이거를 신경 쓰여 했던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 청나라지. 그래서 시간이 흘러 청나라와 조선이 외교관계 체결하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에서 딱 박아둔 거지. 조선은 자주국이 아니라 누구의 제후국이다? 그치, 청나라의 제후국이다.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108페이지 해줄게요. 108페이지도 궁금하다고 하네. 자,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각축 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건데,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예 문제가 뭐냐면은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 두 가지에 물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 첫 번째가 검문도 사건이에요. 1885년부터 87년까지. 그리고 두 번째까지가 한반도 중립화론입니다. 한반도를 뭘로 만들자? 중립국가로 만들자라고 합니다. 요거 제목 자체가 그냥 시험에 나와버리는 겁니다. 갑신정변 이후 당시 상황에 대해서 뭐 얘기해봐라. 그럼 두 가지입니다.
검문도 사건, 검문도 뭐 점령 사건 이런 게 있고 한반도를 중립하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갑신정변 이후 열강이 각축. 제가 열강은 엄청 많이 얘기를 하지만 열강은 여러 강대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갑신정변 이후 청이 간섭이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갑신정변 이후에도 사실은 청나라의 간섭이 되게 심화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모군란에서도 청나라 군대가 오게 되지만 갑신정변에서도 청나라 군대가 오게 돼요. 그래서 일본 군대랑 약간의 충돌도 있었고 그랬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이후 청나라 간섭도 심해지니까 조선이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려 한다는 조러밀약설이 유포되었습니다. 사실 조러밀약설은 중요성이 막 크게 있지는 않아서 뭐 크게 다루지는 않아서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거는 같은데 밑에 있는 영국이요, 영국.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영국은 이때만 러시아를 견제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도 굉장히 오랫동안 견제를 했어요. 서쪽에, 그러니까 서쪽에 있을 때부터도 러시아가 유럽으로 자꾸 내려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영국이 계속 막았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제 얼지 않는 항구를 얻게 돼요. 그 얼지 않는 항구, 유명한 항구 바로 뭐죠? 네, 블라디보스톡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도를 내가 안 그렸나? 아무튼 뭐 이렇게 얻으니까 이걸 견제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견제하기에는 솔직히 영국이랑 러시아랑 너무 거리 차이가 심합니다. 너무 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견제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일본을 통해 견제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는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한반도 남부에 있는 섬을 일단 점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문도예요. 거문도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점령하고 계속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청나라가 중재에 나서가지고 뭐 이제 결국에는 빠지기는 빠집니다. 되게 유명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자, 한편 열강의 각축 상황에서 조선이 생존할 방안으로 중립화론이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자꾸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차라리 중립국으로 해서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니까 우리는 건들지 마, 우리는 중립이야 뭐라고 선언을 하는 건데 이게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먹히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은 두 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독일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독일 사람인 독일의 부영사인 부들러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건의를 했고, 그리고 바빙사, 그러니까 미국 갔다 온 사절단인 육일준도 역시 우리나라 중립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 상황은 두 가지라는 거 기억하세요. 거문도 사건이랑 그리고 한반도 중립화 논의가 있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고 118쪽이에요. 삼국간섭이랑 을미개혁에 대해 다시 해달라고 했네. 자, 118쪽입니다. 삼국간섭과 118쪽? 삼국간섭 의미개혁이죠. 사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는지는 다 알 거예요. 일본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긴다라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은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고 싶은데 경쟁을 해야 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청나라, 그리고 하나는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청나라랑 싸워서 이기고 러시아랑 싸워서 이기죠. 청나라랑 싸워서 이긴 거를 청일전쟁, 러시아랑 싸워서 이긴 거를 러일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체결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랬는데 그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자, 요거 랴오둥반도라고 했지. 이 랴오둥반도를 누가 차지한다? 일본이 차지합니다. 자,
청나라는 여기 있고 조선은 뭐 여기 있고 러시아가 있지. 근데 러시아가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러시아가 청나라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일본이 여기를 랴오둥반도를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이 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가 직접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사이가 안 좋아질 거고 너무 눈치 보이니까 프랑스랑 독일을 끌어들여 가지고 야 랴오둥반도 원래 청나라 거잖아. 랴오둥반도 돌려줘. 랴오둥반도 풀어도 이거 삼국 간섭이라고 했죠. 세 나라가 뭐 청일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간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쫄아가지고 랴오둥반도를 돌려주게 됩니다. 네, 이게 삼국 간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란 거는 와, 그 청나라를 일본이 이겼는데 그 청나라를 이기는 일본한테 싸우지도 않고 야, 랴오둥반도 풀어독 하니까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와,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치, 러시아. 그래서 당시 조선은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게 바로 잘 알고 있는 칠러 정책이에요. 칠러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갑자기 러시아가 간섭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차지하려고 하는 조선이 러시아랑 친해? 안 돼 이건. 그래서 칠러 정책을 추구한 수장을 죽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바로 누구죠? 명성황후였고 명성황후를 죽인 게 바로 뭐다? 네, 을미사변이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을미사변이에요. 자, 그게 요 얘기예요. 자,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해서 청으로부터 랴오둥반도를 할양받는데 이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에 압력 가해서 랴오둥반도를 돌려주도록 합니다. 이걸 삼국 간섭이라 하고요.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 영향력이 커지자 고종은 칠러 정책 추진해서 일본 견제하려고 했는데 이에 일본은 이러한 움직임이 배후로 여겨지는 명성황후를 살해합니다. 이걸 을미사변이라고 해요. 자, 다시 김홍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직접 나설 수 없으니까 김홍집을 내세우면서 내각을 구성하는데, 그리고 을미사변 이후 일어났던 개혁을 을미개혁이라고 해요. 을미개혁. 자, 을미개혁은 제가 얘기해줬지만 뭐 생일 양력 음력 하는 것처럼 이 양력을 사용해요. 근데 이 양력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건양 연후랑 사실상 같은 얘기라고 얘기를 했지. 왜냐?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 자체가 뭐기 때문에 태양력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양 연호 사용은 딱 보기만 하더라도 태양력을 사용하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단발령,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는 거죠. 상투를 자르게 되는 거고, 뭐 중두법이라든가 우편 업무를 재개해요. 여러분 우편 업무는 중단되었어요. 뭐 때 중단되었죠? 네, 1884년 갑신정변 때 어디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그랬지? 우정국에서 일어났다 그랬지. 그래서 그동안에 우정국 업무를 11년 동안 안 했어요. 근데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인데 우편 업무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때 다시 부활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을미사변 때문에 열받았었고 또 단발령으로 머리를 자르니까 이제 농민들이 많이 열받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뭐냐? 을미의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을미의병이다라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로 옮깁니다. 뭐 자기 혼자 살라고 했던 뭐 뻔한 거죠. 그렇게 됐고 아간 파천은 딱 1년이라고 얘기했죠. 1896년 2월부터 1897년 2월까지 아간 파천은 정확히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일어났다.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해줬었고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4페이지를 질문한 친구가 있네. 94페이지, 아이고, 잠깐만.
자, 94페이지에 남종삼의 판결문 요 자료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게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했고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그 남종삼이라는 사실 천주교 신자예요. 얘가 왜 죄가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원래 흥선대원군이, 이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은 천주교 신자에 솔직히 별 생각이 없었어요. 뭐 굳이 막 탄압을 하거나 탄압하지 말자 별 생각이 없었는데, 흥선대원군도 일단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좀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프랑스 선교사를 데리고 온 다음에 좀 견제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약속도 좀 잘 안 맞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신사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인박해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병인박해는 병인양요의 어떤 원인이라 그랬지. 다시 봅시다. 이게 여기에요. 대원군은 선교사 도움으로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여 러시아 위험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 선교사가 그러니까 거기서 중간에 있었던 선교사가 바로 남종삼인 거죠. 자, 판결문. 남종사는 러시아에 변란이 있을 것이며 프랑스와 조약을 맺을 계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근거할 단서도 없는데 뭐 사람을 현혹하였고 그래서 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 천주교 신자인 남종삼을 뭐 이렇게 탄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물었고, 자, 그리고 백족의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도 물어봤네. 강화도. 이거 강화도 조약은 사실 이걸 왜 물어봤지? 너무 뻔한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강화도 조약을 뭐 물어봤다라기보다는 부속 조약을 물어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강화도 조약은 뭐 그래요. 첫 번째 조항에서 조선이 자주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것 때문에 청나라가 열받아서 아까 얘기했죠.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종에 뭐렇게 돼 있다. 뭐 조선은 뭐 제후국이다, 뭐 속국이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청나라의 속국이다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에서 갑자기 조선은 자주국이다 나오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은 자주 뭐 국민국가 뭐 자주 국권국가 이게 아니에요. 청나라 영향력을 없앤 다음에 지들이 차지하려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조항에는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 주장을 차단하려는 일본의 침략적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항구 2개 개항한다 그랬지.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 부원린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산은 어떤 경제적인 거, 원산은 군사적, 즉 러시아 견제입니다. 인천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너무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개항을 안 하려고 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안 측량권과 영사 재판권인데, 해안 측량권은 일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조선의 해안은 왜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게 많어. 이거를 내가 측량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건데, 진짜 우리나라 잘 되라고 좋으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해안 지형을 습득한 다음에 어떤 침략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을 하려고 하는데 해안에 있는 지리를 다 알아. 약간 그런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영사재판권은 이거 알 거예요. 일본 사람이 죄 지었는데 판결은 누가 한다? 영사, 즉 외교관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죄 지으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이 판결을 내린다. 약간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운 게 이거 같아요. 조일수호조교, 강화도 조약의 원래 명칭은 조일수호조교인데 부무라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부무. 자, 조일수호조교 부록이랑 무역규칙인데, 조일 무역규칙은 어떻게 외우냐? 무무무 무통장. 뭐라고? 무무무 무통장. 자, 무무무는 세 가지 내용이에요.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양국유출의 범위를 갖고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통장, 이건 뭐냐? 조일 무역규칙은 같은 말로 조일 통상장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근데 어떻게 외운다? 부모가 아니라 부모 외우고, 그리고 무통장. 무역규칙은 통상장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로 인해 일본 외교관의 내지 여행이 허용되었으면 이건 줄소득 부록이에요. 개항장에서 일본은 거류지 설정, 일본 화폐 유통이 허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조일소득 부록이에요. 자, 근데 조약을 체결한 이후 이거 있지. 무관세, 무제한 유출, 무항세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조일 통상장정 혹은 무역규칙의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뭐 강화도 조약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되고, 자 79쪽에 모내기에 대해서 물어봤네. 잠깐만요. 자, 모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모내기. 사실은 모내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줬어요. 원래대로 하면은 저기 뭐냐, 원래 사실은 두 개를 심고 싶은 거지. 벼랑 보리를 심고 싶은데 벼랑 보리는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벼를 거의 수확하기 직전에 보리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보리 수확하기 직전에 벼를 또 심어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벼가 막 자라다가 다 자라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리를 심고, 뭐 이 말이 안 되죠. 시간적으로 차이가 너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적 차이를 공간적 차이로 극복하면 됩니다. 자, 뭔 소리냐? 처음에 보리를 여기다 심어요. 보리를 쭉 심다가 벼를 심을 때쯤에 여기에다가 벼를 심는 거예요. 한쪽에다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보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수확을 하죠? 네, 보리를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보리를 이제 수확을 해요. 보리를 수확을 하면은 자, 이제 벼를 심을 때 벼를 여기다 옮겨 심는 거예요. 옮겨서 잠깐만. 그렇죠. 자, 벼를 옮깁니다. 잠깐만, 왜 이러지? 벼를 옮깁니다. 벼를 옮겨요. 미안. 이거 왜 자꾸 안 먹지? 잠깐만요. 그래서 이양법이 뜻이 뭐냐면은 이사 간다라고 하지. 이자가 옮기다예요. 앙자가 모앙자입니다. 이 모를 바깥으로 옮겼잖아. 자, 요거예요. 자, 이 양법은 되게 재밌게도 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일단은 기존에는 한 작물만 키웠지만 이제는 두 가지 작물을 키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모작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작물을 심는 건데, 흔히들 모내기에서는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벼와 보리 이모작,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재밌게도 한 사람당 이게 보통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증가해요. 예전에 봐봐, 모내기 실시 전과 실시 후에요. 예전에는 여기서 뭐 9명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은 이제 2명만 농사 지으면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9명 농사 지을 때는 한 사람당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이만큼이에요. 빗금친 부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2명이 하게 되면은 빗금친 부분이 엄청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늘어난다는 얘기는 한 사람당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많아진다는 뜻이지, 넓어진다는 뜻이지. 그리고 뭐라고 하냐? 광작이라고 합니다. 넓게 농사 짓는다라고 해서 광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작. 요게 가능해져요. 자, 보세요. 자, 모내기 확대는 농업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모내기 확대로 벼를 추수한 뒤 보리를 재배하는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작은 같은 작물 두 번이지만 이 모작은 다른 작물 두 번 씌운다라고 얘기했지. 자, 잡초를 제거하는 노동력을 덜게 되자 1인당 병작 가능 면적이 늘어나면서 광작이 유행하게 됩니다. 자, 잡초 제거한다는 노동을 준다라고 했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를 심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나는 애를 뭐라고 합니까? 잡초라고 합니다. 잡초는 뚝 끊어져서도 안 되고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데 얘가 엄청 빨리 자라고 잘 자라요. 그래서 모든 농사에는 잡초를 없애주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김맥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김맥에서 노동력이 겁나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모내기를 하다 보면은 김맥에서 노동력이 엄청 절감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엔 노동력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1인당 넓게 경작할 수 있는 광작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람들이 이제는 뭐 모내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쌀을 주로 키웠어요. 쌀 심는 이유가 뭐냐? 내가 먹으려고. 근데 이제는 쌀을 심는 게 아니라 뭐 배추, 뭐 무, 뭐 가지, 오이 이런 걸 심습니다. 사실 그거 배추나 저기 뭐냐 가지, 상추 먹으려고 키우는 거는 아니지. 먹는 것보다 팔기 위해서 심습니다. 내다 팔기 위해 키운 작물을 상품 작물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요거를 판매하다는 거는 결국 시장이 형성돼 있어야 되는 건데 시장도 충분히 형성돼 있는 상태였어요, 당시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내기에 대해 물어봤는데 오른쪽도 나와요. 모내기는 이양법이라고도 해요. 모앙자 옮긴다 라고 하는 거지. 벼와 보리 성장 시기는 한 달 정도 겹치는데 모내기가 보급되면서 보리 수확하기 한 달 전에 벼를 따로 키워 이모작. 그러니까 따로 네모나게 키운다라고 했죠. 자, 모내기는 지표면을 물로 채워 산소 공급을 막는 방법으로 이거 하다 보면 잡초 성장이 억제돼요. 그래서 잡초 절감할 때 김매기라는 이 노동력 절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하는 페이지는 많이 설명을 했고 또 알려주면은 제가 반영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